자, 중2 국어 교과서 읽기고요. 1학기 비상 김진수 교과서입니다. 자, 2단원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 담화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의미를 나누는 듣기 말하기가 되겠네요. 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먼저 담화의 개념과 특성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학습 목표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담화 상황에서 어떻게 왔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지 말해보자. 자, 그림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양호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떻게 왔어라고 물어보죠. 이게 뭐 걸어서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파서 왔다,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파서 왔냐, 이거를 물어보는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좀 보면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담화의 개념은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하고, 이 담화의 구성 요소로는 말하는 사람 또는 글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달하려는 내용과 그다음에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상황 맥락은 뭐가 됩니까? 양호실이라는 점, 그리고 양호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본다는 점, 이걸 통해서 지금 학생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는 의미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해 상황 중 하나를 골라 1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의 상황은 보건 선생님이었고, 자, 2의 상황은 세민, 민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지금 자습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2의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는 세민이고 듣는 이는 민재고, 시간 및 공간은 아침 체험 활동 장소, 어떻게 왔어? 이것은 뭘 타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혜영이 엄마였고요. 듣는 사람은 혜영이 친구 혜림이, 시간 및 공간은 늦은 밤 혜영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무슨 용건으로 왔니?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이 유나가 있었고 듣는 사람은 민재가 있었어요. 시간 및 공간은 토요일 오후 전시회장입니다. 어떻게 왔어? 라고 유나가 민재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 뜻은 어떻게 알고 왔니?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왔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이나 글의 뜻은 말하는 이 또는 글 쓰니, 듣는 이 또는 읽는 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이나 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과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는 뭐가 있냐면, 담화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를 말한다. 담화는 담화 참여자, 전달하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담화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자, 1.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네,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신발 사시려고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네, 딱 맞아요. 자, 똑같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다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고, 의사가 환자 아마 여기 팔을 다친 모양인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덕분에 정말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신발을 이렇게 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네, 딱 맞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2와 3의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2의 상황에서는 의사와 환자였고, 3은
신발 가게 점원과 손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와 3에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이 각각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말해보자. 2의 말은 팔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라는 뜻으로, 3의 말은 신발이 발에 잘 맞나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담화에 시간과 공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가와 나에서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이 각각 어떤 뜻으로 쓰여질지 말해보자. 자, 아직도 자고 있어요. 지금 몇 시니? 지금 이 말은 뭐니? 빨리 일어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예. 자, 그럼 지금 밤늦게 지금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지금 몇 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게임 그만하고 이제 자야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달라졌을 때 똑같은 표현,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이 의미가 다르다. 자, 가와 나의 상황에 맞는 대답을 써보자. 학생 입장에서 네, 얼른 일어날게요. 10분만 더 잘게요. 이러다 혼난다. 자, 그다음에 네, 곧 잘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잘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가나다에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가 어떤 뜻을 나타낼지 써보자. 자, 양심을 지키세요. 가의 상황에선 지하철역에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말은 차례를 지켜라, 순서를 지켜라 이렇게 될 테고, 건널목 이렇게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는 이제 공간에 따라서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의미가 각각 달라집니다. 이 문구가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더 찾아보고 그 뜻을 써보자. 도서관, 책을 찢지 마세요. 또는 책을 훔치지 마세요. 시험장,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또는 휴지 훔쳐가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급식실, 버스 정류장, 새치기 하지 마세요. 공원이나 골목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뜻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상황 맥락이라는 얘기죠. 상황 맥락. 상황 맥락에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지역이나 세대, 담화의 지역이나 세대, 문화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요게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위에서는 상황 맥락, 시간,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여기서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겠어요. 자, 웅화, 몬당성, 체리보이, 통영한 경치가 참말로 쥐기네. 우와, 언덕에서 바라보니 통영한 경치가 정말 그만이네. 지역 방언으로 된 안내문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 아래 표준어로 풀이한 것을 읽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다르니까 말 뜻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빠, 저 남아공 해야 해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남아공. 갑자기 남아공은 왜? 그 나라를 조사한 후 가지라도 있니? 자, 이건 이제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임말, 남아서 공부한다. 이 말 뜻을 모르는 겁니다. 자, 가에서 안내문을 지역 방언으로 쓴 까닭과 안내문을 표준어로 풀이한 까닭을 추측해보자. 자, 지역 방언으로 쓴 까닭은 해당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표준어로 쓴 까닭은 해당 지역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같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방언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방언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빠와 딸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까닭을 말해보자. 딸이 아버지가 모르는 낱말 사용했다. 그죠? 남아공. 줄임말을 썼죠? 남아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문화적 맥락은요, 지역적인 부분과 세대적인 부분이 있죠. 저 지역적인 부분은 이제 방언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될 테고요. 세대적인 부분은 이제 문화 차이, 쓰는 표현이나 말 또는 어떤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다음에 일기를 쓴 외국인이 이모, 언니라는 호칭을 어색하게 느낀 까닭을 말해보자. 땡땡년 땡월땡일, 한국말은 어려워. 민재와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민재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이모,
여기 설렁탕 2그릇 주세요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옆자리 손님도 이모 저희는 된장찌개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민재에게 모두 친척이야? 라고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밥을 먹고 나와서 어떤 옷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그 옷가게 주인이 나에게 언니 예쁜 옷 많아요.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라고 말했다. 가게 주인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다. 그런데 왜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왜 아무에게나 이모, 언니라고 부르는 걸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한국말은 어렵다. 자, 요게 이제 문화 차이가 되는 거죠. 이거 이게 친근감의 표시죠. 뭐 이모, 뭐 언니, 원래 의미는 그냥 친척 관계에 대한 호칭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에는 또는 그 친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표현을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 즉 문화적 맥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뜨거운 탕 요리를 먹으면서 시원하다. 어른들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원한 맛은 뭔가 좀 담백하고 깔끔한 맛, 좀 뜨거운 것을 하더라도 담백하거나 깔끔한 탕을 주로 먹을 때 어우 시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자, 그러면 134, 1, 2, 3, 4의 3, 4는 아니군요. 1, 2, 3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지역이나 세대, 문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르거나 표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이나 세대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우리 문화가 담긴 관용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대부분은 아파르트헤이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는 결단력 있게 집단 행동을 하여 인종차별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저항하고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우리의 행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되고 민주적이며 인종차별이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보통 선거만이 평화와 인종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넬슨 만델라 이렇게 돼 있네. 다음은 이 연설문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다. 이 학생들이 연설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까닭을 말해보자. 예시답안.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흑백을 분리를 했어요. 흑인과 백인들을.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모른다면은 이게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뭐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연설을 하는지 이해가 뭐 안 될 겁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뭐길래 이 연설자는 아파르트헤이트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 나도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리고 이 연설자가 보통 선거를 주장하는 까닭도 잘 모르겠어. 그렇죠? 역사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연설문에 쓰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조사해보자.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역사적 상황도 있는 겁니다. 자, 아파르트헤이트의 정책은 뭐냐면 아파르트헤이트는 분리, 격리를 뜻하는 말로 백인의 특권을 보장하고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기 위한 정책을 가리킨다. 이 정책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신분증에 피부색을 표시하였으며 흑인의 거주 지역을 제한하고 흑인이 식당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두었다. 또한 흑인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등 흑인을 차별화했다. 넬슨 만델라의 활동.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청년 동맹을 설립하고 흑인 차별 정책의 불복종 비폭력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무력으로 흑인 저항 운동을 탄압하자 비밀 군대를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62년에 체포돼 27년을 복역하였다. 이후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참여 자유 총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자, 요게 이제 역사적 상황이 되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이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연설문을 이해하는 데 역사적 상황을 조사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간단하죠. 역사적 상황을 몰랐을 때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연설을 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될 거예요. 자, 학습활동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담화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담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말하는 이 또는 글쓰니, 그리고 듣는 이 또는 읽는 이 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락이 있어야 돼요. 이때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황 맥락에는 다시 시간과 공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테고,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는 뭐 지역적인 맥락, 그다음에 뭐 세대적인 맥락, 그다음에 뭐 역사적인 맥락, 그다음에 뭐 문화적인 맥락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담화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둠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쭉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요거 하나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황극 대본.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민재 졸고 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목발을 짚은 지우가 올라탄다. 지우 민재 앞에 가선다. 잠시 뒤에 사람들을 모두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미처 손잡이를 잡지 못한 지우는 민재 쪽으로 쓰러진다. 깜짝 놀라. 뭐야? 지우 나한테 미안해. 민재 완전히 잠을 깨 정신 차렸다. 아, 지우였구나. 괜찮아? 응, 목발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손잡이를 못 잡았어. 자느라 널 미처 못 봤나 봐.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기에 앉아서 가.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죠. 괜찮아, 서서 갈 수 있어. 다리 다쳤잖아. 네가 앉아서 가야 내 마음도 편해.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면 고마워. 대신 내가 가방 들게 이리 줘. 가방을 건네며 고마워. 민재아지 활짝 웃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별다른 건 없죠?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예. 여기는 모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맥락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고, 사회 문화적 맥락에는 지역, 세대, 문화, 역사적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나오네.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태도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알고 협력적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담화의 구체적인 뜻은 맥락 속에서 결정되므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요. 예, 같은 언어권에 속하더라도 지역, 세대, 성별, 문화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인종이나 국적, 지역이나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소단원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의미를 나누는 듣기 말하기. 여기서 이제 목표는 듣기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여기 자, 바로 학습활동 교과서 내용들. 듣기 말하기 특성을 알아보자. 너 혹시 소금의 유통기한 알아? 소금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천일이야. 천일염이라고 하지 않아. 저기 농담했네. 농담. 킥킥 재미있네. 다른 이야기는 없어? 알면 더 해줘. 좋아. 신발이 화가 났어? 라는 말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게? 신발끈이야. 저 여기서 가에서는 좀 재미. 그죠? 친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를 볼까? 그런데 천일염이 정확히 뭘 뜻하는 거지? 나도 궁금해서 천일염을 검색해 보았는데 천일염의 천일은 하늘 천자와 해일자래.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이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지금 정보 전달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가의 상황에서는 어떤 재미
였다면은 나에서는 정보 전달로 내용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상황, 재미있는 농담을 더 듣고 싶어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천일염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자, 1에서 알 수 있는 듣기 말하기 특성.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보아 듣기 말하기 활동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요게 듣기 말하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상황을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생각해 보자. 이 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을 잘 보여줍니다. 초창기 석탑은 중국의 전탑을 흉내내 만들었기 때문에 옥계석이 전형, 전탑이 무슨 뜻이지? 강의 주제가 탑과 관련된 거에서 전혀 몰랐네. 자,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말들을 좀 쉽게 표현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할 때 유의할 점은 상대방의 어떤 수준,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단어를 써야 돼요. 자, 두 번째 상황. 엄마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놀이공원에 가요. 놀이공원은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니 제 소원 하나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서로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그다음 다 부분. 안녕 난 영서야. 네가 서우구나. 반가워. 그런데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너한테 되게 안 어울린다. 갑자기 급발전해버리네. 그죠? 그냥 여학생이 화가 났어요.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빨리 친해지려고 농담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예, 그래서 처음 만난 영서와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급발전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각 상황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말을 건넨 목적. 자, 가의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고, 나의 아들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의 영서는 서우와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이제 문제가 있었죠? 자,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참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강연자 같은 경우에는 듣는 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때요? 강연을 듣기 전에 강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 타당한 근거를 들어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겼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의 말을 긍정적 태도로 듣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서인 경우 처음 만난 친구와도 친밀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농담을 건네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급발진해버렸죠. 그래서 상대가 기분 나쁠 법한 농담은 건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우 같은 경우 친구의 의도를 고려하여 농담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돌려서 표현한다. 근데 뭐 서우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옷 입은 게 안 어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예. 자, 그래서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뭐냐? 참여자들 간의 의미가 잘 공유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 참여자의 지적 수준, 참여자 간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렇게 막 말하면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소설에 나타난 아빠와 아들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협력적으로 듣고 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자, 요거는 이제 장편 소설 중에 한 부분이고요. 성장 소설, 왜곡 소설입니다. 성격은 자전적, 그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상적, 배경은 미국 버먼트주의 한 농장.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재, 울타리를 세우는 일, 주제, 울타리 의미에 대한 깨달음, 특징, 어린아이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배려하는 말하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테너 아저씨네 땅과 우리 땅을 나누는 울타리에서 기둥을 고치고 있었다. 울타리라는 거 참 우스워요. 안 그래요, 아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랑 테너 아저씨는 친구잖아요. 이웃사촌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만이 자기 걸 지키려고 울타리를 세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가
울타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마치 전쟁, 친구인데도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아빠가 말했다. 동물들은 울타리를 세우지 않잖아요. 아니야. 동물들도 울타리를 세운단다. 봄에 수컷 울새가 울타리를 마련해야 암컷이 수컷에게 날아가거든. 수컷은 보금자리로 울타리를 세우는 거야. 자, 지금 아버지가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죠. 이거 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좀 설명을 예를 들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요. 울새가 노래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그 소리는 말이야. 이 나무는 내 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야. 그 소리도 울새의 울타리인 셈이지. 엉터리. 여우를 본 적 있니? 물론 여러 번 봤죠. 내 말은 자세히 살펴봤냐고. 여우는 매일같이 자기 영토를 돌아다니며 나무나 바위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지. 그게 여우의 울타리야. 그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떤 식으로든 울타리를 세울 것 같아. 나무가 뿌리로 울타리를 만들듯이 말이야. 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여러 동물들 그리고 나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식물들도 살아있는 것들도 울타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네요. 평화로운 전쟁이야. 내가 알기로는 벤저민 플랭클린 테너는 자기네 소가 우리 옥수수 밭을 망가뜨리는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 소가 자기네 밭을 망가뜨린다면 나보다 더 속상해 사람이고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테너 아저씨랑 우리 집이랑 울타리를 세운 이유. 그치? 나를 배려해서,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의 옥수수 밭을 배려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너 아저씨는 좋은 이웃이에요, 아빠. 그 사람도 나처럼 자기네 땅과 우리 땅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거다. 울타리는 이웃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아저씨도 잘 알고 있어. 자, 여기 역설 표현이 나와 있죠? 울타리를 쳐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준다. 그럼 이때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협력한다는 얘기죠. 서로 협력하는 삶. 그래서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이웃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준다. 예. 그래서 역설법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이제 알게 됐잖니?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아빠와 아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를 말해보자. 이 소설은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아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빠와 아들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빠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이 생각하는 울타리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 자, 대화 전에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전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나서는 이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자, 다음 페이지 쭉 볼게요. 아빠와 아들의 듣기 말하기 태도를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했고요. 자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말했다 아니죠.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아니고요. 상대의 처지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아빠가 말했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듣기 말하기 태도가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보자. 자, 처음에는 울타리에 대한 아빠와 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다. 하지만 아빠가 울새와 여우를 예로 들어 울타리의 의미를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 아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는 부분에는 맞장구를 쳤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두 사람의 의견을 일치하게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협력적 태도.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동 활동이기 때문에. 적용. 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뭐 영화나 또는 드라마 대본이 되겠죠. 촬영을 위한 대본. 성격은 일상적, 현실적, 교훈적이 되는 거고 주제, 청소년기 꿈의 좌절과 극복. 특징, 다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 과정이 잘 드러난다. 달리는 차은, 앞부분 줄거리. 차은이 다니던 학교의 육상부가 해산되자
육상부 친구들은 서울로 전학을 간다. 차은도 육상부 코치 선생님에게 전학을 권유받는다. 차은은 서울로 전학과 육상을 계속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날 차은과 영찬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차은의 엄마는 영찬을 집으로 초대한다. 차은의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것을 알게 된 영찬은 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몇몇 친구는 차은을 필리핀이라고 부르며 놀린다. 자, 요것을 이제 장면이라고 하고 우리가 읽을 때는 씬넘버라고 하면 돼요. 씬넘버 18 차은의 마당 낮. 자, 시나리오 특징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나리오 4요소 뭐가 있나? 먼저 대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문 또는 지시문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의 4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시나리오 특징 여기다 써볼까?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자가 없고 서술자는 소설에만 있는 거야. 서술자가 없고요. 말과 행동 문학입니다. 말과 행동의 문학. 그리고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현재형으로 되어 있냐면 눈앞에서 연기를 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자, 보겠습니다. 툇마루에 누워 만화책을 읽고 있는 차은. 새 운동화의 신이 난 동민이 차은을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온다. 동민을 따라 들어오는 엄마. 누나 이것 좀 봐라. 새 운동화다. 차은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동민은 아빠 하고 부르며 쪼르르 밖으로 나가고 쇼핑백을 들고선 엄마가 차은의 곁에 앉는다. 차은아 집에 있었어? 안 나갔어? 꿈쩍도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지시문이죠.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 엄마가 뭐 사왔어? 맞춰봐. 엄마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신발을 꺼내 차은 앞에 자랑하듯 내놓는다. 짜잔, 차은아 이거 봐봐. 너 달리기 잘한다며? 너 달리기 할 때 신으라고. 차은 읽던 만화책을 챙겨 들고 일어선다. 달리기 할 때 그런 거 신는 거 아니거든. 엄마가 더 화가 났어요. 그쵸? 차은이가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이들이 놀려서.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것을 엄마한테 이제 화풀이 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차은, 엄마는 뽐내는 새 운동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가 뽐낸 새 운동화 쳐다보지도 않고 새 신발을 챙겨 신는다. 미안, 제 신발을 챙겨 신는다. 안 예뻐? 되게 비싼 건데. 새 운동화를 차 하나 앞에 내려놓으며 그럼 남자친구 만날 때 신어. 걔 남자친구 아니거든. 내가 남자친구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내 말 못 알아들어? 속상한 마음에 새 운동화를 차 하나 앞에 던져 놓으며 그래 신지 마 갖다 버려. 엄마도 이제 화를 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력적인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버려. 차은 새 운동화를 발로 차더니 대문을 향해 걸어 나간다. 자, 이 장면에서 듣기 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써보자. 자, 차은이가 이제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화를 엄마한테 지금 해버렸어요. 그래서 차은이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무작정 화를 냈죠. 그래서 엄마는 차은과 대화하려는 시도는 하지만 차은에게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운동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볼까요? 육상 선수가 되고 싶은 차은은 이를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다. 우연히 차은의 엄마가 필리핀 출신임을 알게 된 차은의 친구 영찬은 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때문에 차은이 놀림을 받게 된다. 아버지의 반대와 친구들의 놀림으로 가출을 결심한 차은이 영찬을 찾아가 돈을 빌리고 영찬이 차은에게 사과하면서 둘은 화해한다. 가출한 차은을 찾아낸 엄마는 차은을 데리고 서울로 향하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차은은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군요. 자,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에게 듣기 말하기 태도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보자. 자, 누구한테 조언을 할까? 먼저 차은이한테. 차은아, 요새 속상한 일이 많지? 아버지도 네 마음을 몰라주고 친구들은 사정도 모르면서 놀리기만 하고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안 좋다고 해도 엄마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엄마의 마음도 많이 상하실 거야. 무턱대고 화를 내기보다는 네 속마음도 얘기하면서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차은이 엄마, 차은이 어머님.
차은이가 어머님 마음을 몰라주고 저렇게 화만 내니 많이 속상하셨죠. 그런데도 차은이와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신 점은 잘 알아요. 하지만 다른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차은이에게 운동화 이야기만 하셔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차은이에게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헤아려가며 대화를 나누셨다면 차은이도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는 이제 대사를 좀 바꿔보는 거죠. 그쵸? 원활하게 대사를 좀 바꿔보는 장면이 있는데, 에,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엄마가 차은이 운동화 사왔어.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전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화를 안 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랑 상의하면 안 될까? 혼자보다는 둘이 고민하는 게 덜 외롭잖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담은 동그라미라는 게 있네. 우리는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의미와 가치, 태도 등을 공유한다. 모든 별로 동그라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보고 가치 있는 생각을 나눠보자. 나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친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였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인데도 왜 나는 혼자였을까요? 오늘에 알았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으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돼 있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단원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 듣기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내용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대화가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듣기 말하기 활동이었어요. 자 유의할 점이 뭐가 있었냐면 목적을 고려를 해야 되고 참여자들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밀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잘 공유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소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에서 알 수 있는 협력적 말하고 듣는 태도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했고요. 아빠와 아들이 상대의 처지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말했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들이 울타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 달리는 차 안에서 차은과 엄마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다. 차은 엄마의 성의를 좀 무시했죠. 그리고 자기가 화난다고 그 신발에다 화풀이 엄마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는 자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계속 운동화 이야기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미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단원에 있었던 담화와 대화하기 부분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